거래량이 안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요인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거래량 없는 상승 결론은 제자리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직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간엔 한문더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뭐 집값에 대한 혼란이 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에서는 좀 상승하고 있다는 어떤 보도나 또 조사들이 나오면서 뭐 진짜 좀 조급해한 마음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앵커님이 일부에서는 일하시는데 일부는 아니죠. 막 도배가 돼 있죠. 지금 도배가. 상승 분위기가 네. 언론에서. 근데 팩트는 이제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 6대 광역시하고 지방은 다 아직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서야 이제 좀 보합 넘어서 상승 반전을 했고 나머지 이제 서초구,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지역 이렇게 조금 희소 지역, 선호 지역들은 이제 조금 몇 주 전부터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상승으로 이제 지표가 나오죠. 근데 이제 팩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표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KB나 부동산 124는요, 저번 주까지도 다 하락이었습니다. 보합이나. 그러다 이제 저저번 주죠. 그리고 저번 주부터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부동산원 지표는 이미 4, 5주 전부터 계속 오르는 것처럼 얘기됐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팩트 체크하기 힘드실 거고, 요점은 일시적 반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역으로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라면 매물이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겠죠? 누가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막 팔라 그럴까요? 그쵸, 네.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럼 상황이 걷어들여야지 됐을 정상인데, 네. 매물이 줄질 않고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더 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시장이 영끌 완대 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나마 상승 기류가 강했지만, 지금은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연착륙 활성화 정책을 명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뭐 전방위적으로 다 풀었잖아요. 원희룡 장관 얘기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규제를 하겠다. 그게 뭐냐면 투기 정책에 가까운 정책을 다 푼 거예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회복을 아직 못했다. 이게 팩트죠? 그러면 이제 물론 그때 집값이 비싼데 다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오를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여기서 반등은 이제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등이 작년입니다. 작년 9월에 기억나시지만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어요.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그러면 그때 왜 꺾였냐? 정부의 그 정책 대출 자금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럼 요번에는 뭐냐면 신생아론이 가세했어요. 거기에 이제 언론하고 부동산론의 왜곡된 통계 지표가 좀 붐을 약간 일으켰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좀 꺼질 때가 한두 달 뒤에는 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없는 가격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매물 증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3구가 매물이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요번 주, 저번 주는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이 경매 물건이 증가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팩트들이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분명히 오르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이상한 게 맞죠?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무리해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신생아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야 적정한 가격이고, 자기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 쫓아가도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출 영업본부장님을 제가 안다고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대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대출 받아서 사는 거로 이제 착각하실 텐데 그 대출의 60% 정도가요 유주택자입니다. 갈아타기 수요.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는 뭐예요? 영끌한 것을 미리 사뒀다가 영끌한 사람들한테 팔고 나니까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좋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갈아타기. 그분들이 근데 돈이 모자른 거예요, 또. 그쵸. 또 대출을 받아요. 이분들이 그 대출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60%의 지금 대출 중에 60%가 기존 주택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시장의 실수요자보다는 기존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경매 물건이 계속 지금 늘어나잖아요.
10년만 최다입니다. 네네. 올해 아마 최고 찍을 것 같은데요. 이런 팩트들 다 종합해 보시면 저는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좀 추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근데 가격은 생각만큼은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낮게 안 내놓고 좀 호가가 매수자와 올라오고 좀 있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또 하락으로 가려면 매물 호가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네. 이렇게 유지되다가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많이 이게 반등했죠. 어떻게 호가, 좀 호가가 많이 올라갔죠. 어느 흐름으로 계속 갈까요? 네. 호가가 이어지는 어떤 추세라는 게 있어요. 예를 음. 들면 20억 하다 20억 아파트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20억 하던 게 21억 되는데 22억 되는데 23억 되는데 시간 네. 그 소요 시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상승장으로 하면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지금 95% 회복이 송파구가 작년 특례 보금자 이런 때 이미 90% 회복했었어요. 아, 그럼 그 뒤로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9월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7월 들어가잖아요. 좀 있으면. 1년 내내 했는데 조금 더 오른 거예요. 1년 내내 했는데 3%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90%에서 93, 95니까. 그러면 이게 고점이라는 판단이 또 들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약하구나. 아니나 네. 다를까? 서초, 강남, 송파는 거래량이 전달보다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리고 강동구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네네. 네. 가격이 자꾸 호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금리를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좀 인하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물은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호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인데 네. 거래량이 여전히 서울의 평균이 6,200건에 모자른 한 4,000건대예요. 많이 올랐지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이 좀 소진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판단 들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 이제 7월이면 하반기인데요. 네.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하고 또 미국이 금리 동결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경매 물건이랑 겹쳐서 약간은 거래량이 조금만 더 줄면 네. 다시 한번 꺾이는 시장이 시작될 것이다. 아, 특히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6만 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도에 또 많이 안 나오죠. 이런 팩트들을 이제 우리 이렇게 HCN에서 머니판다에서 또 시청자분들은 미리 판단하시고 시장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입주 물량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공사비 상승 때문에 또 신규 공사가 좀 어렵고 공급부족.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 입주도 그렇게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입주 부족이 아니니까요. 네. 팩트 체크를 하셔야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협의가 잘 안 돼서 네. 입주가 좀 지연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서울시가 올해 3월이죠. 네. 3월에 발표한 자료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올림픽 파크프로원 둔촌중앙 아파트가 1만 2천 세대가 11월부터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사비 또 트러블 생기면 한두 달 늦겠죠? 결론은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입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올해하고 내년치를 합치면은 9만 채입니다. 현재 9만 채인데 상반기보다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나 방송 나가거나 강의에서 드리는 말씀이 네. 하반기 9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급 부족으로 뭐 2, 3년 뒤에 뭐 그러니까 내년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후년은 뭐 그럴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2022년부터 우리가 뭐 공사 부분이 이렇게 돼서 좀 지연되는 데가 생기니까 후년에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입주 뭐 공급 부족으로 뭐 2, 3년 뒤 뭐 폭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2009년도 얘기를 드릴게요. 그때도 2009년 우리가 요번에 작년에 13 대책 했잖아요. 그것처럼 2009년에도 24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대책의 내용이 80에서 90%가 똑같습니다. 올해 한 거랑, 아니 작년에 한 거랑. 똑같았을 때 그때 2009년도에 시장이 다시 살아나요. 2008년대 금융인데. 네. 살아났는데 이게 입주가 언제예요? 2011년이죠. 2011년에 무슨 일이 터져요? 저축은행 부도사태 터지고 겹치면서 또 부도사태 나기 전부터 분양이 2009년도에는 잘 됐는데 10년도부터 안 되기 시작해서 11년도도 안 되니까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갑자기
시장이 급변합니다. 급변하면서 9년도에 분양 막 지금처럼 분양 청약률 높잖아요. 네. 이랬던 서울 수도권 현장의 30에서 40%가 2011년부터 마이너스 피해요. 아. 이 팩트를 우리 2030, 40들은 잘 못 보시는데 기성세대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5060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도 보면은 5060은 잘 비율이 적잖아요. 지금 매입 진입하는 비율이. 요새 보도 보시면 3040은 뭐 60% 가깝다 막 이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분들 아니잖아요. 대출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한적일 거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거래량 없는 상승, 결론은 제자리 찾아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기 직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주 물량도 해주셨는데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상승을 예상하는 또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전셋값이잖아요. 지금 네, 아파트 전셋값이요. 전셋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매매값도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전셋값 상승과 좀 앞으로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요. 네. 전셋값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하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이 투자 수요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차이가 없을 때 전세를 사시는 분이 자기가 뭐 온전히 자기의 어떤 자금일 경우에는 조금 대출 받아서 편하게 이사 안 다니고 살아야겠다라는 구매 욕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보통 80% 선입니다. 암만 작아도 70%는 넘어야 돼요. 전세가율이.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게 5억일 때 70%는 3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5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억이던 게 지금 한 10억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2배 뛰었으니까. 10억이면은 70%면 7억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예요? 3억이죠. 1억 5천에 2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는 수요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볼륨이 커졌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전세가율의 비율이 서울은 54%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영끌 시절 그때는 75에서 80%였어요.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은 지금 버티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냉정히 보시면 2022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할 때 역전세난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쵸, 네. 정부에서 부랴부랴 임대인들 대출로 전세 반환 보충 대출로 땜빵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버틴 거잖아요.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초 반포 아크로 리버가 국민평형 네. 84제곱미터가 그 꼭지점일 때 2021년도에 매매가는 한 40억 근처까지 갔고요. 네. 전세가는 2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푹 꺼지고 나서 매매가는 한 25억 정도로 빠지고 전세가는 10억으로 빠졌어요. 50% 수준이죠. 이게 지금 매매가는 30억으로 올랐고 30억, 31억, 2억 가고 있고 전세가는 12억에서 13, 14, 15, 1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16억이면은 그 당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네. 24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갭이 얼마예요? 8억이에요, 8억. 예. 그러니까 역전세하고 경매물거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결론 뭐냐?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에서 우리가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매매 가격 상승을 받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점에 전혀 다다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언론들이 또 펌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물론 선호지역이거나 신규 지역이고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원이 많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들은 수요가 몰려가지고 전세가율이 80%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거는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현장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제가 또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냉정하게 보셔가지고 뭐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라. 예전처럼 전세가가 70%면 매매가 오른다? 아니죠. 옛날에는 1억 5천만 있으면 됐는데 옛날이라는 게 불과 3, 4년 전 얘기예요. 네. 1억 5천만 더 대출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3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예전처럼 시장이 계속 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건 뭐 판단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한장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 맞지만 그게 이제 매매로 전환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닌데 자꾸 이제 펌핑을 네, 하는 거 그렇지. 있는 거고요. 네. 그 대출이 또 이제 풀어주니까 신생아들이 이제 1.3%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악마의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조정 후에 이걸 정부가 던졌다라면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이걸 던졌다라면 모든 국민들이 박수 쳤겠죠. 그게 진정한 주거복지 정책인데 지금은 국민 모두 아시는 것처럼 떠받치기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분도 많고 그 와중에 이미 갭투기로 차익을 보신 분들 일명 선수들만의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또 한 판 하라고. 네.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이미 회복 다 됐잖아요. 정부가 발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택가격이 높으니까 연착륙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지금 연착륙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우리 뭐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러다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소매 판매가 좀 줄고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도. 소매 판매가 줄면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부채 부담이 되면 금융 시스템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우리 혹시 보신다라면 정부 당국자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책 방향을 빨리 선회해 주시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혹시 이제 아파트 말고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더 좀 침체가 좀, 예, 오래되고 있는 약세돼 버렸죠. 상황인데 예. 전세 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빌라가 좀 앞으로 좀 미칠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시대는 아시겠지만 예, 언론의 힘이 강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나마 유튜브 팩트 체크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중화작용은 있긴 한데 네. 지금 빌라의 어떤 사용 가치, 주택으로서 아파트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가 수혜를 받는 이유는 공포 마케팅을 정부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빌라가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한남동 고급 빌라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언론이 문제인 거죠. 또 자꾸 제가 오늘 언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네. 언론은 공정성과 객관성과 미래의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언론 지형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뭐 꽁치 수준이잖아요. 선진국 중에. 이런 부분을 여러 시청자분들이 감안하셔서 언론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좀 가지시고 좀 팩트체크나 유튜브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준다라면 정부나 언론도 여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그 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고급 빌라가 전세 사기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걸 조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역으로 지금 강남 일대에도 새로 짓는 빌라들 다세대 연립들은요 4층 5층에도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분들은 속으로 웃어요. 우린 관리비도 안 내고 잘 관리하고 사는데 더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명을 해주면 빌라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겠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은 또 모아타운 때문에 지금 펌핑돼 있잖아요. 펌핑돼 있어가지고 이 주택 연립 시장이 조금 혼동기예요, 사실은. 혼동기인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서울시 정책하고 맞물립니다. 네. 모아타운의 문제점이 자꾸 나오니까 지역마다 반대하고 데모하는 부분들이 막 생기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개발을 늘리지 않습니까? 보존과 개발이 양립해야 이게 도시재생의 원칙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개발 논리만 간다는 건 당연히 원주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네. 그런 보호 대책도 없이 이런 방향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뭐 우리 시청자분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다들 멘탈들이 약간 그렇죠? 네. 다 정신들이 있는데 분위기들이 멘탈이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약간 혼동스러워요. 근데 이게 과도기 같습니다. 과도기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게 되는 때가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빌라 전세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왜? 계속 반대를 하면은 더 이상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유럽형으로 타운 형식으로 줄 수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맡겨서. 네.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파트를 다 짓는다는 거는 도시정책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빌라 연립이 지금은 모아타운 지역 빼고는 약세를 보이지만 조만간에 키높이로 찾아가든지 너무 저평가된 데들은 역으로 말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많이 저평가된 데 막 서울인데 1억짜리 빌라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1억짜리 빌라면 그래도 5평, 6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게 10개면 10억이잖아요. 네. 몇 평이에요?
50평이에요. 그럼 가성비를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을 돌리셔서 생각을 잘 바꾸시면 네. 빌라도 그걸 다시 지면서 엘리베이터를 꽂아도 가성비로 따지면 훨씬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서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방 상황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방 상황은 많이 안 좋죠. 지금 최근에 제가 6대 광역시에 대해서 올 봄부터 이제 조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시장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데 이 신규 입주 지금 분위기면 입주 물량 피가 막 붙어야 되잖아요. 네. 8, 90%가 다 마이너스 피입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분들한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공급 물량이 좀 적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올해 내년에 뭐 어디라고 제가 딱 찍기는 죄송하고 광역시급은 아니고 이제 그런 데들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6대 광역시의 소득 수준하고 주택 지역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차이점은 이런 거죠, 여러분. 서울시하고 광역시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집 지을 땅이 되게 부족하죠. 광역시는 집 지을 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건축비가 암만 올랐다고 하지만 평당 비싸게도 서울이면 1200인데 보통 지금 한 700선 되거든요. 그러면 30평이 얼마예요? 2억 1천이에요. 그러면 땅값 대충 계산해도 조금만 그린벨트가 아니라 관리지역만 풀어도 아파트 줄 수가 있거든요. 대체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이 오른다 싶으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또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팩트는 인구들이 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조정받겠죠.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됐고 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수요가 잠시 몰리다 보니까 강세를 아직 유지하는 중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를 일시적 반등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 좀 이런 일시적 반등 현상이 나타날 좀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나리오 제가 볼 때 이미 가격이 고점을 해봤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여력들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래량 감소부터 시작해서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왜? 미국 금리가 내려도 0.25, 0.5잖아요. 네. 대한민국 못 내립니다. 내려봤자 투트랙 전략으로 스트레스 DSR 넣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 수요가 붙어줘야 시장에 받쳐주는데 없잖아요. 네. 그런 걸 계산해 보실 때 그러면 또 하반기에 올해 입주 물량이 35만 채인데요. 전국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좀 많습니다. 아주 3만 8천 호 되는데 만약에 올림픽 파크 프로연이 좀 앞당겨서 11월에 입주하면 4만 호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특히 강동구 쪽에. 그리고 내년 초에는 동대문구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동발이라고 하는데 강동구, 동대문구발 역전세난이 조금 나면서 시장이 약간 조정 역할을 할 거예요. 걔가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치고 못 가고 유지되거나 이제 다운되는 느낌들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 만약에 PF에서 2년 차가 10월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레고랜드 2022년 10월이니까 네. 올해 10월이 2년 차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뇌피셜로 2년 차에 될 때 PF의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빌려준 대출 기간을 할지라도 요새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구조조정 한다고.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느 현장들은 정리가 될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과연 시장의 사람들의 심리에 이거 시장 좀 너무 고점이 너무 회복됐고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의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사 표현이 모아지면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들처럼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이쪽으로 갈 거라고 판단되면 시장이 변하겠죠. 저는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